제가 전쟁과 여성 주체에 대한 관심은 2019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이 비슷한 제목으로 시간 강사 그거 연구비 주는 거 거기에 신청을 했었어요. 아이디어만 있고 완성을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여기서 평화 드림 프롬에서 이런 의뢰가 와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제 논문이 완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강연 주제를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목적이 제주 4.3에서 한국 전쟁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한국 교회가 피해자 담론을 가행 대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피해자 담론을 숙고하고 또 가해 경험, 사실은 양쪽에서 다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아주 복잡한 상황이 한국 전쟁에서 벌어졌는데 특히 가해의 경험은 삭제하거나 혹은 비가시화해온 경향이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순교 담론을 생산 유통하면서 반공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역할해온 한국 개신교의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해 보겠다라는 이걸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극복하는데 조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오늘의 핵심 부분이 바로 세 번째인데 한국 전쟁 시험 당사자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재현된 이런 다양한 여성 주체를 좀 새롭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도 텍스트를 읽었는데 그때 읽었을 때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과 이렇게 평화신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봤을 때 전혀 다른 맥락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한국 개신교의 피해자 담론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이런 모델로 한번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회복적 정의 개념을 통해서 정오의 논리에 근거한 기억 정치를 넘어서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혀 거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연구가 필요할까도 잠깐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한국 전쟁과 관련한 기독교 연구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한국 교회의 정서, 다시 말하면 반공주의라고 하는, 강한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사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영된 그런 연구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성 한 10년, 15년 전부터 종교학이나 또 다양한 역사 연구에서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교회가 극단적인 반공주의 노선에 서서 전쟁에 깊이 개입한 그런 맥락들과 지점을 밝히는 이런 연구를 많이 이제 해서 발표도 하셨고요. 또 특히 한국 교회와 개신교들의 가해 사건, 이거는 오랫동안 침묵해 왔던 은폐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구술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종의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사를 검토해 볼 때 이제 이런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존재, 여성 주체에 대한 인식 이런 거는 여전히 비가시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여성이 보는 그러니까 경험한 기억하는 그 서사는 여전히 고정되고 단일화된 경향성이 있었는데 제가 한 좀 다양한 역선형의 목소리 이걸 좀 찾고 싶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의의부터 보면 어쩌면은 이렇게 가해자로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복원하는 작업은 그동안 침묵의 카르텔, 가부장주의와 반공주의가 저는 그 대표적인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억압당해온 여성을 좀 말하는 주체로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기독교 순교 문학이나 또 기독교 전기 문학 같은 것들을 보면 전기물 있잖아요. 여성 순교자들의 전기 문학 이런 걸 보면 여성을 순교자나 또 피해자로만 단선적으로 이해해오던 그런 방식들이 일반적인데 여기 대해서 좀 도전해 보겠다. 도전한다는 게 뭐 그거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좀 기독교 안에서도 발굴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쟁 체험자인 여성 작가들이 있습니다. 또 월남했던 작가들도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경험한 거는 이제 월경, 국경을 넘어서 오면서 경험했던 젠더 폭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가의 작품에 재현된 여성 탐구는 기존의 고정된 여성상을 해체하고 반공 순교 담론에 포획된 그렇게 기독교 전기문학이 재현하는 그런 여성상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교자 담론과 기억 전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일단 한국 전쟁과 한국 교회의 관계들을 보면 이미 이제 한국 전쟁은 뭐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으로 뭐 이렇게 많이 구사가 되고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소위 말해서 마을 안에서 일어났던 서로 혈육끼리 뭐 총을 겨누는 이런 작은 전쟁들을 총칭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전쟁들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 이거는 뭐 적과 싸우면 그 전쟁이 끝나면 뭐 그게 사는 동안에는 뭐 힘들겠지만 그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트라우마는 아닌데 이 인적 관계 그리고 그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 트라우마가 정말 계속 지금 7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요. 그 결과 기억의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해와 피해가 뒤엉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의 기억만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정오의 정치학이 동원되는 거죠. 특히 한국교회 기억의 정치는 전쟁 학살의 잔혹과 피해를 가장하거나 혹은 왜곡하는 방식으로 반공 순교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한 대표적인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와 가해의 구도에서 생산된 숭고한 피해자 의식은 어떻게 보면 순교지나 순교자 만들기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특히 한국 전쟁의 최대 피해자로 한국 교회가 최대 피해자다라는 게 재현되고 또 회자되고 또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보루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반공하면 딱 떠오르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한국 교회가로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리매김한 거라고 그렇게 저는 한국 전쟁과 한국 교회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교자 만들기가 가지고 오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해 경험에도 피차 주고받는 가해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로 호명된 기독교인이 순수한 신앙의 모델로 추앙되면서 교회나 교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가해 경험이 삭제되거나 비가시화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공산주의자나 용공분자를 악마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면서 정의의 칼을 휘둘리기만 했지 그런 가해 경험을 성찰할 기회를 놓쳐버린 그래서 레드 콤플렉스만 강화된 그런 순교자 만들기가 그런 효과를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특정 죽음만을 순교로 명명하면서 또 다른 수많은 죽음을 비가시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성들은 전쟁의 뭐 아주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죠. 여성의 전쟁 경험과 서사가 정언되지 못한 채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침묵의 카르텔에 의해서 억압되어 온 여성은 한국 교회의 피해자 담론이 삭제한 그런 가해자 요술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걸 반드시 거쳐야만 말하는 주체로 수술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담론이 형성된 가정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죽음 중에서 왜 기독교인의 죽음을 모두 다 순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죽음이 순교로 의미화되는가 또 순교라고 명명한 이들은
그 죽음을 순교라고 이름 짓지 않으면 결코 정말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순교를 해도 순교자가 될 수 없는데 당신 이 죽음은 순교답니다라고 명명하는 자는 누군가, 그리고 순교담론이 생산되는 맥락은 어떤가, 또 한국 전쟁의 민간 학살에 개입된 기독교인의 폭력을 신성성의 언어로 정당해온 그 과정은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순교를 담는 형성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 만들기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충남의 논산 지역에 있는 성동면인데, 여기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애국 지사들이 많이 나온,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많이 나온 곳이어서 충남의 모스크바라는 별칭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정동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런 글을 기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 읽으면 시간이 안 되겠군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 피해, 이제 이 기독교인의 피해 사실을 아주 많이 이제 부각을 시켰고, 그리고 얼마나 그 공산주의자들이 악망가 그런 것들을 아주 부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자익 세력을 탄압을 하고 그 박해를 했던 거는 사실은 우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거기서 굉장히 애국 기사들이 많이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해방 이후에 이제 민청이라든가 민해청 가입한 그런 청년들, 자익계통의 단체인데, 이런 청년들을 박해하고 또 그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도연맹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보도연맹을 가입하고 아시겠지만 그 가입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보도연맹 가입한 사람들을 다 집단으로 데리고 가서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인민군들이 왔을 때 뭐 하여튼 무상 분배라든가 온갖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 후퇴하게 되었을 때, 이 인민군들이 후퇴하게 됐을 때 그냥 후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우익계 열성의 어떤 사람들을 죽이게 됐죠. 그 했던 거는 단 하루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우익이 와서 복수를 한 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복수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 지금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서로가 뭐 누가 먼저냐, 또 혹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가해의 경험만 싹 삭제해버리고 피해의 경험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특히 순교자 만들기의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영광에 있는 야월도라고 하는 야월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월도의 순교자들이라는 거 하는 책에서도 이제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순교지로 기억되고 있는 영광군입니다. 거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목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산군과 지방공산당들이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들에 대해서 보복하였고, 야월리에 난입해서 교인들을 해당에 모아놓고 석유를 뿌린 채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살당했다라고 하는, 이게 야월도의 순교자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역사계의 고증을 살펴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픽션이 많이 가미됐다라는 거죠. 일단 교인을 해당에 모아놓고 석유를 뿌린 채 불을 질렀다. 이거는 일자의 제암리 교회 방화 사건과 굉장히 서술이 유사한데 실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교인의 죽음이 더 처참하게 기억될수록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더 고조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순교자나 순교지가 만들어지는 거입니다. 또 하나는 1952년에 공보처의 기록에 따르면 학살당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18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989년 되면 이렇게 뭐랄까 순교자 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대체로 어느 때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그래서 지방의 어떤 관광거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시대적인 요청 이런 거와 맞물리면서
순교자 교회, 순교지 이런 게 명성지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 18명이 65명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 비에 65명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순교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18명 말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3배 이상이나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순교자 만들기에 있는 뒤의 맥락, 어떤 권력이 이걸 하고 싶어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그 중남의 모스크바라고 불리는 성동면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그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목사님이 직접 관찰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러한 기사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제가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이 당시가 삼선 개헌을 추진하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안 사건들이 이제 조작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뭐 티끌만한 사건을 막 불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되면 동백련 사건 연루자들이 사형이 확정되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형이 집행된 거에 대한 기사들은 2명이 됐나요? 하여튼 그때 연루자들은 전부 다 유죄를 받았고 뭐 이영로 하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루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등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총동원 체제가 구축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는 이렇게 선악의 이분법이 작동하면서 특히 용공분자나 공산주의자는 그 악의 대명사로, 악의 하신으로 이렇게 하던 그런 분위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순교단어는 과거 사건이 전혀 없는 데서 그냥 억지로 만들고 완전한 픽션 이런 건 아닌데요. 분명히 과거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무엇을 선택할 건가, 무엇을 배제할 건가, 또 가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이 발명되는 거라고 봅니다. 혹독한 박해에도 의연히 맞서서 신앙을 지켰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어떤 주체가 그 죽음을 순교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순교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교자 만들기는 순교자를 명명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죽음을 선택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는 행위인데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말했지만 아까 여러 과거 행위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죽음을 순교로 지정해서 기억할 건가. 그죠? 그 현재적인 행위와 결합돼서 이렇게 순교자 만들기와 기억의 정치가 작동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침묵의 카르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떤 죽음은 침묵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순교자 기획에서 배제된 민간인 죽음, 특히 이제 가족이 자해가 연루됐다든가 이럴 때 발화를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 자익하고 관련됐구나 이런 범법자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학자 기독교인이 순교자로 명명되는 순간 집단적으로 학살된 보도연맹 가입자나 고문 학살을 당한 자해가족이나 그리고 수복 과정에서 부역자로 지목된 이들은 악의 자리에 자동으로 배치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기억들 아시겠지만 저도 다른 모임에서 이제 평화 신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옛날에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기억을, 전쟁에 대한 기억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막 반공주의가 강한 때에 기억하는 거랑 지금 뭐 과거사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기억되는 거랑 기억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옛날 기억은 생생하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그 뭐라고 그럴까 득지 이념이나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좀 노화가 되면서 옛날 기억이 생생하게 오히려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그런 것처럼 새롭게 해석되는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염산면, 이 영광군에 있는 염산, 지금 그쪽 되게 심한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그 할머니는 이런 기억을 합니다. 인민군은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였어. 참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학생들인데 참 신사적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땅굴을 팠어. 방공호. 주민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그들이 학생들이었어. 그 사람들도 교인들도 있고 그러다가 분리하게 된 게 후퇴하게 되었단 말이야. 후퇴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어. 이제 이런 기억들을 보면 아까 그 목사님이 기억한 새로 기고한 그런 글들처럼 정말 잔혹무도한 사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너무 가정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지역도 있겠죠. 집단 기억을 쓴 모리스 알박스 이야기를 보면 역사 사건이 재구성되고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다양한 기억을 가진 주체들이나 집단들의 끊임없는 기억 투쟁을 통해서 선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 담론의 부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강한데 반공 이데올로기는 현대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90%가 공산주의에 의한 죽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순교 담론은 필연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순교자 만들기 효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인 반공 순교 담론이 오늘날 2021년, 2020년, 2021년 여전히 한국 현실 정치회장에서 선거 때만 되면 특히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한국 전쟁의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은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해방 이후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고 특히 그 사이에 제주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증언자에 의하면 서북 청년회 출신이 여성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한 것을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남자가 증언을 했죠. 전시의 성폭력은 하나의 전술의 하나로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한국 전쟁에서도 그랬었고요. 지금 뭐 20세기의 보스니아 전쟁에서도 뭐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혹독한 피해자이자 목격자이면서도 생존자는 여성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로 추첨된 그런 폭력의 공포는 언어로 발화되기보다는 한숨이나 흐느낌, 그리고 몸의 통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피해자 여성을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언어나 객관성을 갖춘 소위 말해서 아버지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을 깊은 침묵에 가두게 대하는 것은 여성 피해의 특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한라사의 노후를 쓴 할리마 작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여성들 10년 동안 제주 여성을 만나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를 하는 낮에는 일노예로 그리고 밤에는 성노예로 부려진 여성들에 대한 증언은 여성이 아닌 남성 증언자에 의해서 체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서 뭐 미군과 한국 남성에 자행된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도 한국군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만 이야기될 뿐 깊은 침묵 속에서 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리마 그 작가는 이렇게 한라사의 노을이라는 엄청난 자료를 소설 형식으로 묶어냈는데요. 그 여성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제주 여성은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제주 출신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다 제삿날이 비슷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제삿날에 친해지면서 민속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이거 체록하기 위해서 민속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주 여성은 결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태 지금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남성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라바비차라고 하는 그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의 뭐 우리 서울로 치면 종로구 정도 되는 그 지역 이름이 그라바비차인데, 그라바비차라는 영화의 제목으로 보스니아 여성들이 집단 전술의 하나로 집단 강간당하고 낙태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군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그때 출산한 아이들이 자라난 걔네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여성의 삶이 어떤지, 엄마와 딸의 삶이 어떤지를 그린 영화가 그라바비차인데, 스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수업 재료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영화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전시강간 피해자를 부끄러워합니다. 떠올리기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냉전에서 뭐 5.18도 마찬가지인데요. 5월 민주여성회 부회장도 1980년에 강주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에서 이제 성폭력 이야기 막 하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시냐? 왜 그때 이야기 안 하셨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지금 그 말을 왜 안 했겠어요? 전투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이야기만 내세우지 못한 거지. 분명히 피해 경험이 있는데 같이 그 남성 운동가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운동의 방향이 흐트러지니까 침묵하라고 했던, 그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전시강간이나 젠더 폭력에 많은 여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함락된 도시의 여자라는 책은 저자가 익명의 여성이에요. 이 기록의 내용은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에, 베를린이 그때 독일이 패전이었으니까요, 패전국이었으니까 베를린에서 패전국 여성으로 겪었던 처참한 기록에 대한, 고통에 대한 기록입니다. 독일 전역을 장악했던 러시아군, 그리고 붉은 여단, 연합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00만 건의 전시 성폭력이 자행됐고, 베를린에서만 11만 명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전쟁터가 되었던 이 여성이 결국 전장에서 돌아온 독일 남성들로부터도 비난받아야 했던 그 비통함을 이 함락된 도시의 여자라는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원래 전쟁과 인권박물관이 거기 설려고 했었는데 강복회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네가 무슨 애국자냐 이러면서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혀 딴 곳에 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연이어서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위협, 젠더 폭력에 노출되는 등 남성과는 다르게 전쟁 경험을 합니다. 남성들의 피해 경험도 뭐 그냥 죽음이죠. 전쟁터 나와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이런 건데, 그러면 남성과는 좀 다른 그런 전쟁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뭐 그죠, 애국자나 순국자가 되지만 이 여성들은 사회적인 애도가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의 전쟁 경험이 좀처럼 발화되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의 정언과 기억이 사실은 고결함을 가장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시민의 보호자로 자처하는 냉전 권력의 토대를 침식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에 또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여성이 이제 말하는 주체로서는 경험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냉전 체제의 한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서 사건, 이 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주체로, 고발자로, 증언자로 쓰므로써 그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90년 점에서 처음으로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는 성노예인데요. 그 말이 많았지만 실은 말하는 주체로 설 수 있었던 거는 한 여성이 굉장히 경청하고 잘 듣고
또 이거를 자신의 경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정의연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가야트리 스피박은 스벌트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박은 자신의 먼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두리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두리는 굉장히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스캔들이 막 추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리하는 도중에 그냥 임신한 게 아니다. 그러면 생리하는 도중에 자살한 인도 여성을 스피박이 이 텍스트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살로 인해서 아무도 그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고 동시에 자살한 여성은 순결하지 않다는 강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죽음을 증언하려는 시도마저 실패하고 말았다고 스피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벌튼이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스벌튼이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결국은 이 누가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역질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연구자들은 특히 사건의 희생자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불행한 사건에 공감하는 청자를 만나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청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와 말하는 주체는 듣는 공동체와 말하는 주체는 기억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기억되지 않는 폭력은 반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이 함께 슬퍼하고 적극적으로 듣는 과정에서 기억의 공동체는 확장되는데 한국 교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정오의 정치학에 근거해서 가해 기억을 삭제하려고만 했을 뿐 피해자 특히 여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의 질곡에 가담했던 폭력의 역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듣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야기 이제 제가 핵심이 되는 바로 전쟁 문학 속에서 여성의 주체를 피해자, 희생자, 침묵하는 여성 이런 거에서 전형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성 주체를 모색하기 위해서 문학 속에 증언된 여성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전후문학 특히 이제 남성 작가에 의해서 전후문학은 기본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은 훼손된 민족의 순결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양공주가 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데요.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안정된 기표가 아니라 굉장히 경합하는 상소고 불안의 원인이 되는 문제적인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 한 대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엄마라는 작품을 제목으로 다시 해서 지금 재발간이 된 안종효 선생의 장편 소설이 이거는 마을에서 그러죠 혼자 된 여성 아이와 혼자 남은 여성을 미군이 와서 이제 급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네에서는 그 불운한 사건에 같이 힘이 되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수군대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도 할 수 없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 일거리도 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이 만식이 엄마가 결국 주변에 있는 키즈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만 그렇게 재현한 게 아니라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같은 경우도 보면 이분은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 중에 우익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작가인데요. 이분은 지켜야 될 순결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미군 장교와 미군과 연애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아이를 순수한 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야만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재생산에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민족의 상징이 되고 명예의 담지자가 되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정기 문학에서도 일갈되게 그렇게 또 혹은 증언 같은데 간증 같은 데서 보면 숭고한 순교자로서의 이미지, 단일한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 성별 역할 구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걸 비롯한 다양한 가부장적인 덕목에 대해서도 균열을 가해왔습니다. 전쟁의 체험자인 여성 작가들은
자전적인 소설들은 수동적이고 수능적인가 피해자로만 재현하는 이런 정책을 해체하고 또 다양한 여성 주체를 탐구하고 그 효과를 추적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자료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문학을 자료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또 나중에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생존자, 강인한 생존자로서의 재현하는 거는 박경리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미 딱 모든 이걸 상징을 하듯이 시장과 전장이라는 이 소설은 뭐 완성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시장과 전장이 서로 등을 맞대고 그 사이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지형은 시장, 지형이 대변하는 그런 삶의 공간이 생활터를 의미를 하고요. 기후는 지형의 시숙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고 남편의 형인데 이 기운이 대변하는 이념의 터인 전장에 서로 대립시키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냉전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그런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함몰된 그런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때였는데 박경리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한국전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시도한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존적인 문제들을 고발하는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살리고 또 살기 위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여성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못 읽은 부분인데 지금 보이더라고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지금은 사는 일이 징그러운 그런 때 아니에요. 시체를 두고도 밥을 먹어야 하고 젊은 여인이 가슴을 드러내고 식량을 이고 와도 부끄러운 때가 아니에요. 영혼이나 순결이 무슨 소용이에요? 모두 다 동물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가 하는 거죠. 박안서의 작품도 그렇습니다. 박안서의 작품은 굉장히 많이 읽혀서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이 먹어야 한다는 만고 진리에 대해서 시민은 당면한 굶주림의 공포에서 양식 대신 예술을 들이대며 즐기기를 강요하는 그들이 어찌 무섭지 않냐. 이제 전쟁에 동원된 선전용으로 동원된 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이런 고발이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박안서의 차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가미된 그런 이야기였는데 전쟁 중에 생리가 멎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온 가족이 오빠의 가족까지도 다 자기 어깨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박안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주인공이 일을 해야 되는 생계가 본인 여성 주인공에 있는 그 상황에서 생리가 멎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리가 여러 가지 이제 들었는데 실은 영양 부족도 있지만 심리적인 중성화 현상, 뇌가 걸머져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말뚝, 그러니까 엄마가 서울에 말뚝을 박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뚝인데요. 그는 오빠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이제 죽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하여튼 결국 죽거나 하장을 한 뒤에 어머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기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고 하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순응적이고 뭐 피해자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는 이런 여성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이 작가는 그 모습을 증언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분단체제와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본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한 증언도 여기 있는데요. 다 후퇴하면서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때 피난 가지 않는 사람을 막 닥달을 하면서 부역 혐의를 묻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마치 나를 짐승이나 벌레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날마다 빨간 글씨만 입을게요. 밤마다 벌레가 됐던 시간들을 내 기억 속에서 치우려고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며 몸부림쳤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들이 나를 벌레로 기억하는데 나만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그야말로 정말 벌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망각을 물리쳐야 한다는 정신이 들곤 했다. 결국 이런 대목에서 결국 정언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엄청난 많은 소설을 쓰면서 그쵸, 한국 전쟁 속에서 여성의 모습들을 재현하고 있죠. 결국은
뭐 특히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이 정당 전쟁론이잖아요. 전쟁을 정당 전쟁론으로 미화하면서 실상은 이 정당 전쟁론이 분단을 고착하기 위해서 국민을 군사주의적으로 조직해 놓은 전체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주의에 맞설 수 있는 기억의 소유자는 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안서 선생이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은 따뜻함이 숨어 있다고 여러 가지 인터뷰한 글들, 그리고 기억하는 글들이 모인 책인데, 거기 보면 아마 어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사람 나고 이데올로기가 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나고 사람이 난 세상은 그렇게 끔찍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자꾸만 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었다. 첫 작품이 나오자 그때까지 내 속에 짓눌려 있던 나의 이야기들은 돌파구를 만난 것처럼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내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그 피로 뭔가를 써야 할 것 같다. 결국 이 여성 작가는 전쟁의 정언의 주체로 소개되고, 이 작가가 정언하는 그 주체는 아까도 계속 말하는 남성 작가나 가부장 문화가 그리던 여성 작가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그런 글에 보면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참가하는 이상철 선생님하고 같은 또 다른 모임을 하는데, 이창철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되게 이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옥바라지 그 운동을 하는 친구들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한 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정은의 주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현저동에서 박안서 선생이 살았는데요. 아까 말한 또 뭐 와서 다 사람들이 피난 가는데 자기네들은 피난을 못 갔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일사후퇴 때인가요? 언젠가 다시 가게 됐을 때 기어코 막 가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발목이 묶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현저동 꼭대기에서, 아마 이거는 1970년대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들이 큰 게 있는 거 보니까 꼭대기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이 풍경을 아마 봤을 텐데, 그 대목입니다. 지대가 높아 동네가 한눈에 보였다. 혁명가를 해방시키고 수포를 사행시킨 항무수도 곧장 바라다 보였다. 천재 임기척이라고는 없었다. 독립원까지 뻔히 보이는 한길에도 길목에서 집집마다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았다. 이 거대한 공허를 보는 것도 나 혼자뿐이고, 앞으로 닥칠 미지의 사태를 보는 것도 우리뿐이라니 그게 가능한가.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휙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엎치고 덮쳤는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그러면 본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만 난 본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디푸스 신화의 안티고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티고네의 오빠 폴리네이케스는 아무튼 군사를 이끌고 자기 국가를 태배를 치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로 삼촌인 크레온이 폴리네이케스 시신을 절대로 묻지 못하겠어. 묻는 자는 국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안서는 마치 안티고네처럼 저자는 빨갱이 전력으로 인해서 애도가 불가능했던 오빠의 죽음을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증언으로 전시함으로써 공고한 그런 냉전의 권력에 균열을 강한 게 아닌가. 이런 균열을 강한다는 일은 결국은 어떠한 의미에서 분단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하나의 몸짓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남 작가인 여성의 두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너무 이야기가 길죠. 죄송합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정호명, 이분도 여성분인데요. 가부장적 냉전주의에 뜻에 갈린 여성을 해방적인 존재로 그런 재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정호는 그 흥남철수, 그러니까 이분이 김동리의 추천으로 등단을 하게 되는데요. 김동리도 흥남철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을 썼고, 이정호도 그에 대한 단편을 쓰는데,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가 정말 다르게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김동리의 흥남철수는 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흥남철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철수했다는 그 사건인데요. 월남을 개량하는 피난민을 자유국민의 이미지로 균질화하고 남한을 자유의 종착지이자 소망을 성취하는 공간으로 이상화하는 데 반해서 이종훈 월남한 여성 작가는 이 철수를 탑승의 자격 여부를 내세워서 민간인을 적법한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고 개인의 생타 여탈권으로 여성을 또 사람들을 희롱하는 그런 냉전 권력의 폭압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볼 때 누가 어떻게 증언하는가 굉장히 다른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박순녀 또 월남한 작가인데 이 사람도 둘 다 공통적으로 영생여고를 나온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남쪽으로 향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작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녀를 겨우 면한 몸으로 성적 약탈과 죽음이 도살인 38선을 넘어 드나드는 여자 주인공이 바로 작가 이 월남한 작가들의 모습인데요. 결국은 가부장제를 반역하면 여성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고향이 보장해줄 안전과 혜택을 거부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 고독, 주문, 차별에도 불구하고 현모양처의 안전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지하지 않고 제 발로 쓰는 신여성의 모습을 이 여성의 작품집에서 나옵니다. 이 작품이 이제 단편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하나를 따로 볼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쵸. 여기에서 웨인촌 입구라는 데서 보면은 대학 나오고 막 이런 남자들이 미군의 알랑방구를 끼면서 뭔가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는 속물적인 이런 걸 막 그리는 대신에 이때만은 여성은 되게 여성 지식인으로서 이 속물적인 남성과 대비되는 존재를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박순녀는 월경에는 성공하지만 상처 입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는데 이런저런 상처 입은 월경하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만 했던 몸을 훼손당해야만 했던 이런 일들 이런 몸으로 기한해서 전쟁의 가해자나 공모자들에게 서늘한 시선을 던지는 금은 옷을 입은 소녀가 많이 소녀가 등장하거든요.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푸른한 존재인데 그냥 희생자로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와 공모들을 이렇게 응시하는 서늘한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거는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매자라고 하는 이분 뭐 스토리도 되게 기구한데 결국은 폐허가 된 전장에서도 남아 선호를 하는 이런 그죠. 그 상황에서 여성자를 찾아가는 사전적인 성장 수술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강대 나와서 수도여사대 강사를 하다가 그때 평화 무슨 그걸로 온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서 선교사인지 모르겠다. 평화 무슨 있잖아요. 미국에서 온 뭐 이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미국 가서 활동을 하다가 작품을 냈는데 이 작품이 미국 문단에서 상도 받고 굉장히 이 해에 주목받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쟁에서 피해 경험 폐허의 경험만을 이야기했는데 이 작가는 전쟁의 북새통이 오히려 어디든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의 바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월남한 작가들의 가출과 타량 서사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안서의 저항의 주체는 이런 소설의 한 대목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여성 주체의 재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태까지 전쟁의 치어리더로 역할했던
하면서 냉전 체제 형성에 큰 공헌을 한 모윤숙이나 최전이나 손송이나 또 이모긴 같은 이모긴은 뭐 크리스찬이죠. 이제 이런 거와 달리 지금 제가 언급한 여성 작가들은 공고한 냉전의 권력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다양한 모습, 전쟁을 통해서 해방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거 외려. 그리고 전후 냉전 체제를 지탱하는 군사 문화에서 치유가 쉽지 않은 트라우마를 고통받으면서도 자율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여성의 서사를 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전쟁의 불호소리를 또 다른 측면에서 폭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이렇게 여성들의 침묵을 깨고 저항의 기억을 재생산하는 거, 이런 건 일관된 냉전의 서사, 이런 거를 빛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쓰지는 못했는데, 증오의 정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복적 정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신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로 남북 한 모두가 정오의 정치학을 구사하는데요. 북한은 반미주의, 남한은 반공주의로 대표되죠. 이런 체제 내부의 불만을 은폐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증오의 정치학을 구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의 자양분의 침묵을 깨는 게 되게 필요하고, 거기에는 바로 그 회복적 정의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정의의 패러다임인 응보의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짓고 가해자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맞추죠. 응보의 논리는 원한을 남기기 쉽고 그 응보적인 정의를 이룬 사람조차 마음의 한구석에 불만과 불안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갖고, 또 특히 한국교회가 이런 개신교 트라우마 극복, 우리는 피해자다 막 이러는 너네가 아니 뭘 아니 이런 걸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